제2부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제2부는 보시는 바와 같이 6번에서 10번까지의 제목으로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사과나무의 전정이나 전지 작업과 적과 작업을 어떻게 해야 최대한 큰 사과를 수확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비법을 김 원장님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한 나무에 많이 달렸는데 네, 저렇게 많이 달리면 알이 적어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적어지죠. 그래서 근데 저희 나무는 특이하게 이게 비대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시기에 비춰보면 8, 9월이 본격적으로 비대가 되는 시기예요. 아. 근데 올해 8월은 폭염기여가지고 비대기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요한쌤이 계속 이야기하는데 저녁에도 25도 이상 됐는데 본격적으로 비대를 하려면 저녁에 밤새 23도 이하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거꾸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비대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성장을 했다면 이 정도 과일 크기라면 본격적으로 이제 8월 하순부터는 아마 9월 내내 과일이 이렇게 많이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대과가 될 거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나무에서는 약 70% 정도는 대과가 될 것 같아요. 잠깐 여기를 또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들을 깨는 이야기인데, 사과를 단다는 얘기는 뭐냐면 줄기의 굵기와 잎의 개수를 생각해서 사과를 달게끔 교육을 해요. 그래서 일정한 간격으로 사과를 자라라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고,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보면 그냥 세 개가 정말 빈약한 가지 세 개가 달려 있죠. 그러네. 예, 요렇게 세 개가요. 요만한 가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음. 그런데 얘는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다른 과일인데 요만해요. 이건 교과서에서 안 배운 식으로 달았는데 세 개가 비대해요. 맞아요. 과일은 자기가 활력을 보내고 힘을 보낼 자리에서는 과가 커져요. 그러지 않은 곳에서는 아무리 거리를 띄워놔도 사과는 안 굵어져요. 이게 식물의 생리예요. 그래서 전지나 적과를 할 때도 식물의 생리를 알고 적과를 하면 대과를 딸 수 있는 것이고요. 거리를 둔다고 과일이 커지는 건 전혀 아니에요. 이론이 안 맞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요렇게 뭉쳐진 곳에서는 세 개가 여기서도 이렇게 이 두 개가 이렇게 대과가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해요. 저거는 저렇게 그렇지. 안 달아요. 맞아, 맞아. 근데 이거보다 4배 이상 크잖아요. 예. 그래서 사과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대가가 될 곳과 안 될 곳이 이미 결정을 해요. 나무가.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전지만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저렇게 거리를 맞춰야 되니까 대가가 될 것에서 7, 80%의 수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됐냐면 그것 때문에 도장지가 생겨서 내년에 더 힘들어요. 전지전정하느라고 계속 그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전지전정 방법이라는 게 적과 방법이. 그래서 적과 방법만 잘 써주면요. 지금 이게 비대기에 오면요. 아마 잎이 떨어지고 이러면 이거는 정말 시뻘건 나무가 될 거예요. 그래요. 예. 최근 한반도의 기후온난화의 영향인지 또는 여타의 원인으로 인해 여름의 폭염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이런 기후변화는 농작물 재배에도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편입니다. 사과를 재배할 때 이런 폭염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올해 예. 여름에 폭염 지속되는 기간이 엄청 길잖아요. 예. 네. 땅을 잘 조성을 해서 이 사과나무가 잘 버텼는지. 저는 제일 1차적으로는 땅인 것 같아요. 그래요. 어쨌든 밭이 좋으니 음. 야들도 이 밭에서 빨아 올리는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 가운데를 밟기가 미안해요. 너무 부드럽거든요. 여기가 웬만하면 여기 안 들어가려고 해요. 아. 그게 좋아요. 네. 네. 부드러운 만큼 이 뿌리들이 네. 이 빨아 올리기가 네. 좋으니까. 근데 저는 그게 1차적인 그 힘이었다고 보고요. 두 번째 저는 풀이었다고 봐요. 풀이 어느 정도 정말로 올 여름 폭염을 이겨내는 데는 일부러 관수 안 했어요. 관주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그 물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관주 안 했어요. 그래요.
왜냐면 관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네. 가물었을 때 네. 사과나무하고 저 잡초들하고 수분 경쟁도 할 텐데. 아니 근데 거꾸로요. 그 잡초가 수분을 머금고 있는 거예요. 그 지가 크려고 먹는 거지 뭐. 지각하려고 먹는데 예초를 중간에 생장점을 딱 잘라주잖아요. 예, 이 예초를 할 때도 저는 대충 한 이 밑바닥까지 정도 안 하고. 위를 해요. 바닥을 하면 얘들은 응.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응. 엄청나게 빨리 자라요. 오. 반면에 여기를 그냥 이렇게 살짝만 딱 잘라주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성장이 정말 더뎌요. 그래요. 네, 그래서 거꾸로 얘들도 어쨌든 성장이 아무리 더뎌도 물을 머금고 있는 거거든요. 머금고 있는 물 자체가 어디로 가지 않는 거죠. 아하.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돼요. 뭐냐면 이게 식물이에요. 얘는 물을 먹는 존재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건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잎의 7, 80%는 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 물이 어떻게 되냐면요. 낮의 온도가 30도예요. 밤의 온도가 20도대 초반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침에 오면 여기에 이슬이 맺혀요. 응결된 냉한 물에 물이 달아와서 냉장고에 우리가 음료수 마시고 얼음 있던 컵을 놓으면 하얗게 물이 끼는 것처럼 저녁 때는 일로 물이 와요. 그래서 그 물이 자기가 쓸 만큼, 잡초가 쓸 만큼의 물은 이미 만들어. 그래서 비열차에 의해서 물이 만들어져서 초생 재배를 하면 생각보다는 물의 공급량이 적어요. 그리고 일단 증발량이 적어요. 이거를 카팅을 다 흙으로 노출되어 있다. 그러면 열을 받아서 바로 바짝 말라버리는데 풀이 있으면 빛이 안 들어가잖아요. 물이 가리고 있잖아요. 그래 버리니까 토양 내 수분의 증발이 좀 적어요. 네. 제가 물을 안 줬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제 비가 온 것도 있는데요. 땅을 파보면 그 습기가 안 말라요. 이래서 저는 이런데 일부러 물을 공급하냐. 오히려 저희들도 좀 물을 찾아가는 그런 생리적인 힘을 키워라. 그런 차원에서 물을 안 주죠. 그래도 과일 비대기가 들어오면 열심히 물 주셔야 돼요. 네네. 과일 비대기 때는 물 공급량이 훨씬 더 많아야지 되고요. 금년처럼 혹서기가 장기간일 경우는 농작물의 생장에 악영향을 끼치는데 가뭄이 심할 때 식물의 생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다음에 여기는 많이 가물어가지고 예. 그 사과 뿌리에서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네. 그런 생리 활성화를 시키려면 네. 뭐 유기산 같은 것들을 좀 넣어주는 거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김영수 교수님께서 잘 하셨고요.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수신이, 소금이니, 목초액이니 이런 것들이 수시로 들어가는 과수원이에요. 네,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름에 목초액을 줘요. 그러면 식물이 활성화돼요. 특히 장마 때. 그러면 두 가지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요. 미생물하고 뿌리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나와요. 근데 지상부로 올라가면 유기산을 끌고 들어간 애들은 생리대사가 원활해서 약 3도 정도가 온도를 더 버텨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8도의 생리장애가 일어날 애가 밑에서 유기산을 끌고 올라가면 31도가 돼도 생리장애를 안 일으킨다 뜻이에요. 버틸 수 있는 힘이. 사과 품종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품종에 따라 재배 방법이 다르고 사과 맛도 다를까요? 그리고 이 위에 농장하고 밑 농장하고 예. 품종 차이가 틀린데 네. 얘들이 성장하는 그런 기본 원리는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겠죠? 그렇죠. 뭐냐면은 품종의 차이들인데 쟤들은 두생종이에요. 좀 빨리 있고 이런 종이고 얘는 늦게 있는 종인데 기본적으로 생리적인 메커니즘은 같아요. 그럼 이제 사과가 맛이 틀려요? 조금씩 다르죠. 잘 됐을 때는 맛이 똑같아요. 잘 됐을 때는 맛이 똑같아요. 뭐냐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얘는 풋사과 맛이고 쟤는 이제 어느 정도 익은 사과의 맛이 나오죠. 색깔이 이건 아주 익은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것도 똑같이 엄청 달려서. 네. 예. 아직도 기대를 더 해야 돼요. 지금 생육이 아직은 생육이 그리 많지 않아요. 여기와 보면 정말 많이 달았네요. 사과가 다른 양이 이 정도면 뭐 일반 과수원에서 다는 거에 꼽 정도 다른 것 같아요. 예, 보통 230, 40개씩 달았어요. 예, 한 나무에. 예. 교수님 작년에 달렸던 거하고 올해 달렸던 거하고 양이 차이가 느껴져요? 작년에도 이 정도 달았어요. 아, 작년에도. 근데 작년에는 제가 왜 사과를 파는데 주저했냐면 뭐야 장마를 이겨내는데 얘들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이파리를 보존하는데 모든 신경을 다 씁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이파리가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이 상태가. 그러니까 거의 과일 수는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올해 나무는 지금 이렇게 이건 아주 건강한 거죠. 올해는 그 사과가 갖고 있는 영양분이나 기능성이 충분히 꽉 찬 상태로 예, 그렇죠. 되고 네네. 작년에는 장마 때문에 예. 영양분이나 기능성분이 꽉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아서 제가 판매를 주저했고요. 그리고 소비자들한테도 반응이 있는데, 맛이 틀리네 해서 그렇죠. 그냥 중단을 시켰습니다. 나비나 말벌 등의 곤충들도 사과를 먹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이런 해충을 어떻게 퇴치해야 할까요? 벌들이 찢고 나비가 찢기 시작을 했네요. 저 위에 보면 말벌들이 저기 요 그러네. 예, 몇 네. 개 그냥 매달리죠. 음. 그래서 어떻게든 저것들을 잡아내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예. 아, 아니 벌이 사과도 네. 퍼먹네? 참고로 김용현 원장은 공생농법을 창시한 이래 공생농법에 관한 강좌를 개설하여 교육을 10여 년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7월에는 강원대학교 농업시 2호 과정 수강생을 대상으로 공생농법 강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 발효에 관한 강좌도 개설하여 강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제2차 강좌를 추석 명절 전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제2차 발효 강좌는 한약재를 원물로 하는 발효 강좌를 개설하기 위해 수강 신청을 보시는 바와 같이 접수하고 있습니다. 한약재 발효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께서는 수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부 영상 시청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3부 영상을 별도로 준비하였으니 계속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